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거중심 의학 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만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만이 각종 성인병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비만을 막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비만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비만이다 아니다 이렇게 잘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비만을 가늠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즉 BMI라고 해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수치에 따라서 비만 여부를 잣대로 삼는데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비만보다 내장 지방이 많아져서 생기는 비만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마른 비만, 올챙이 배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마른 비만의 경우에는 유독 배만 나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장 지방이 뇌경색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 보라매병원 신경과 남기웅 교수, 그리고 권영민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2,59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내장지방지수와 뇌 MRI 그리고 혈액검사를 종합해서 살펴본 결과 내장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경색 위험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연구 논문입니다. 내장지방지수가 1만큼 오르면 뇌경색 위험도가 30%까지 높아지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44%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그 자세한 연구 결과를 듣기 위해서 서울시 보라매병원 신경과 남기용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기용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비만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이런 거는 많이 나왔었는데 뇌경색을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처음 나왔었던 결과에 해당됩니다. 내장 지방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네, 일단 비만이라는 거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관심사이자 우려거리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신경 써서 운동을 하고 근육량을 키우고 하면서 실제적인 체중은 증가하지만 지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강한 분들도 굉장히 계십니다. 하지만 체질량 지수를 바탕으로 비만을 평가한다면 이러한 분들도 비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같은 체질량 지수를 가진 사람 중에서 누가 비만이고 누가 비만이 아닐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지방이 단순히 양이 아니라 어디에 위치하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라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 내장지방이 해롭다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장지방 지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겁니까? 네, 내장지방 지수라고 하는 거는 크게 4가지 항목을 통해서 수학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중성지질,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죠. 이 4가지 항목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이 항목들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표에 있는 숫자들을 그냥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내장지방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식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걸로 가늠을 해도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내장지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장지방의 양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의 활성도까지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이 허리둘레보다는 정확하게 반영을 할 겁니다. 허리둘레 안에는 실제 내장지방과 관련이 없는 많은 것들이 함께 포함돼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구한 그 수치가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리둘레 자체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내장지방 지수가 1만큼 오를 때마다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 위험도가 30%가 높아졌어요. 자, 열공성 뇌경색이 뭡니까?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좀 생소한데요. 쉽게 말하면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 사진 찍었던 MRI상에서 이전에 지나갔었던 뇌경색 흔적이 보이는 것, 근데 내가 그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그러한
병변을 가리켜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설령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뇌경색이 지나갔었던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뇌경색이 발생할 만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장지방 지수가 열공성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피하지방은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많아요. 좋은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덜 나쁜 지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생각하듯이 내장지방은 나쁜 지방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장지방이 있는 부분에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에 가는 혈관들에도 염증들이 생깁니다. 혈관을 따라 떠돌아다니던 피 찌꺼기 같은 혈전이라 부르죠. 이런 것들이 순탄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부분들에 들러붙으면서 막히게 되고, 이러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44%, 전체적인 위험도와 비교해도 여성이 더 위험하다, 이 얘기인가요? 네, 일단 저희 연구 결과만 봤을 때는 확실히 여성에서 내장지방이 더 위험하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저희 결과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좀 더 그 내장지방의 영향이 크게 나왔었죠. 이거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호르몬 차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의 분포도의 차이가 꽤나 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하지방 자체가 원래 적기 때문에 조금만 늘어도 많이 는 것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가설만 있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공성 뇌경색이 향후에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데이터에서 나왔던 열공성 뇌경색, 즉 무증상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그 증상이 없었었던 것에 해당되지만 이미 한번 뇌경색이 발생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얼마든지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재발이 됐을 때의 증상은 어쩌면 이후에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장지방을 줄이거나 빼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줄이기 위한 평소 식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따로 구분해서 내장지방만 줄이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비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지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생활 습관들이 필요한 거죠. 당분이 많이 섭취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것들에 대한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있는 영양 습관을 하고, 음주와 흡연과 내장지방이 직접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뚜렷하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내장지방을 증가시키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운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좀 더 중요하고요. 최소 주 3회 30분 이상은 해줘야 효과적으로 내장지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장지방 지수라고 하는 게 뭐 기준치가 있을까요? 네, 기준치는 존재합니다. 기존까지의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에 대한 기준치는 2.0을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데이터 기준으로는 1.2 이상에서부터 이미 영향력을 발휘한 상황입니다. 기준치에 미달해도 이미 영향력이 있더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상이 나타나는 영향력을 미치는 게 설령 2.0이라고 치더라도 그보다 낮은 수치에서부터 충분히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차근차근 주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병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에서 1.3 정도부터는 조심을 하고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내장지방에 해당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권고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해석하자면 간단한 신체 검진과 피 검사를 통해서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들을 일으킬 만한 고위험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걸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에는 마른 비만, 건강한 비만이라는 용어까지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혹시나 내가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을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중심 의학 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이 시간에는 내장지방이 가지는 우회성에 대해서 남 교수님을 모셔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장지방이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복부에 내장지방이 많으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도 최대 2.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내장지방이 인체에서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 교수님
교수님이 내장지방 수치를 알 수 있는 공식을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게 어렵다고 하면 단순한 허리둘레만으로도 내장지방에 해당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검진 기록을 한번 꺼내서 내장지방 지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내장지방에 해당된다고 하면 생활습관을 바꿔보시는 거죠. 또 그리고 식생활습관, 특히 식사습관이 빠질 수가 없겠죠, 교수님? 네, 관리에 있어서 식생활 습관이 가장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서 실천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 교수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